자, 일단 우리 설 연휴 동안 뉴욕 증시는 총 두 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나스닥 지수는 총 4.72%가 올랐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우리가 당장 이제 화요일장도 확인은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설 연휴 전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얘기했었던 게 뉴욕 증시가 이제 우리 설 연휴 쉴 때 조정 좀 세게 받고 그 다음 화요일장에 V자 반등 나오면 우리가 바로 수요일 개장하면서 그거 바통 이어받아 가지고 상승 출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가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의 반대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뉴욕 증시가 이틀간 급등을 해버려 가지고 미국 증시 자체에는 좀 피로감이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는 뭐 비관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종목 추천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땡기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낙관론자라고 포장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저는 이런 제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올해 2023년 1월 증시에서 제일 강했던 그 홍콩 항생지수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주들이랑 또 카카오 그룹주들 보세요. 거기다가 우리 설에 쉬는 동안 뉴욕 증시 테슬라가 또 7% 급등했거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5% 이거는 하루 만에 올랐어요. 다 이게 솔직히 그동안 공매도 물량이 많이 쏠렸던 그런 대상이 이번에 쇼커버로, 그러니까 환매수 등이 없고 반등을 주도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과연 한 번 공매도 맛집 꼬리표가 붙은 이런 그 자산들이 활기차게 지금 이런 V자 반등이 나오면은 다음에 또 공매도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가? 아니죠. 오히려 사람이 한번 그 크게 먹고 나온 종목에 자꾸 더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수익 내려고 욕심부리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진짜 공매도 세력들이 뭐 테슬라의 경우는 300달러부터 공매도 그 쇼쳐가지고 100달러 초반까지 한번 털어먹고 또 이번에 다시 환매수하면서 쇼커버로 140달러까지 튀어오르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겠습니까? 이러면 또 너 왜 오랜만에 그 설 잘 쉬고 와가지고 초치고 그러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월가 원탑의 테크니컬 리스트, 우리말로 기술적 분석가의 전망이 뭐였냐면 뉴욕 증시는 올해 연말까지 S&P 500 지수 기준으로 3,700에서 4,000포인트 박스권이다. 그래서 4,00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하면은 올팔하고 다시 3,700 부근까지 내려가면 그때 떨줍하고 이런 전략을 추천했는데, 바로 이걸 우리 코스피에다가 대입하면은 2,180에서 2,400 박스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 넘어가지고 4,019포인트 찍었으니까 박스권 상단 한번 뚫은 거고, 우리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2,395로 마감이 됐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보면은 2,450, 뭐 2,500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도 박스권 상단 2,400포인트 일시 돌파했다가 다시 2,400 초반 정도에 맞추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 누가 뭐래도 지금은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의 한복판이고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고요. 또 일주일 뒤면 4.75%가 됩니다. 그리고 3월이든 5월이든 하여튼 상반기에 기어이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는 5%까지 가긴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강세장 복귀 시나리오가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그 배경이 금리 동결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다고요? 좀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그래서 홍콩 항생이고 나스닥이고 테슬라고 메타고 뭐고 자꾸 이제 쇼커버 외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닷컴 버블 여기서 또 얘기하면은 다 지나간 소리, 뭐 해묵은 역사 좀 고만 들먹이라고 또 난리를 치는 그런 마바라들이 있는데, 아니 그럼 코스닥 2000년도 3월 달에 2925포인트 갔던 거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건데?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요. 당시에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3000포인트 치대 연다고 난리 막 부르스 쳤던 그 막 애널리스트들, 마바라들, 언론 기자들 재작년에 코스닥 겨우 1000포인트 회복하는 거 보면서 드디어 천스닥이다, 뭐 천스닥 시대가 왔다 이지랄 했던 거, 이게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조정하고 다르게 이 버블이 꺼질 때는 한 방에 툭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동안 그 어설픈 학습 효과로 무장한 사람들이 무조건 하여튼 떨어지면 싸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무조건 물 타면 결국은 돈 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절대 한 방에 쭉 빠지지를 못해, 그러고 싶어도. 그럼 어떤 양상이냐, 바로 닷컴 버블 때 그게 전형적인 한 10% 뺐다가 5%, 7% 반등 주고 그 다음에는 20% 뺐다가 다시 12% 반등 나오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30%가 빠져버려.
그 다음에 조금 횡보가 나오니까 아 이제 정말 조정이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올라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빼. 그러다 어느 날 한 50% 절반 정도 반등 나와버려. 그러면 이제 다시 흥분의 도가니탕이 막 끓여지는 거죠. 자, 이제야말로 진짜 추세 전환이다. 베어마켓 끝났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개미들 전부 올라타면 그때부터 다시 버블 처음 터질 때처럼 번지 점프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물귀시처럼 끊어들이면서 결국은 2년 동안을 내리 꼬라박았어요. 닷컴 버블 때. 그래서 원래 베어마켓은 결코 비명 소리와 함께 오지 않는다. 한숨 소리와 함께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테슬라 세게 들어간 분들 있으면 한번 임상 차원에서 보세요.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중에도 보면은 뭐 전 재산을 테슬라에 올인했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왜 지난 한동안 막 비명 소리 들리다가 중간에 아예 숨소리조차 안 들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숨소리가 막 헉헉 막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또 꺾이면서 전저점 테스트하러 내려가면은 그때 어떨 것 같으세요? 비명 소리가 안 나요. 그땐 정말 한숨 소리밖에 안 들릴 겁니다. 하여튼 뉴욕 증시 지난 두 거래일 그중에서 지난 금요일장 상승 마감은 뭐 우리가 미리 선반영했다고 치고요. 미국 월요일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거의 1등으로 2% 상승하면서 꼴이 난 거 보면은 일단 여기에 뚜렷한 명분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 FOMC가 정확하게 8일 남겨둔 시점에서 일명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연준 임원들이 시장에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는 뭐 인터뷰나 연설이나 기고문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근데 작년부터 항상 요놈의 블랙아웃 기간만 되면은 튀어나와서 활약을 했던 전문 스포일러가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 기자 닉 티미라우스였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옛날에 식스센스 보러 갔는데 극장 앞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런 거 외치던 그 인간들. 그리고 그 전도연 박신양 나오는 그 약속 그 영화 보러 갔는데 또 어떤 놈들이 매표소 앞에서 야 박신양 결국 죽는데 그래도 전도연이랑 중간에 하긴 한데 이런 소리 막 그 떠들던 그 놈들 생각나는데 하여튼 이 티미라우스가 항상 FOMC 앞두고 그 블랙아웃 기간에 뭔가 예언 비슷한 거를 내놓는데 그게 결국 작년 한 해 동안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연준 비공식 대변인이 됐고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폭 0.5%로 줄어든다는 것도 이 사람 입에서 처음 나왔고요. 또 작년 9월에 시장 참여자들은 설마 또 0.75% 금리 인상 3번 연속으로 밀어붙이겠냐? 그런 이제 희망 고문도 제일 먼저 박살내버린 사람이 바로 이 티미라우스였습니다. 근데 그 티미라우스가 월스트리트 저널 주말판 기사하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동시에 공개한 글이 뭐였냐면 이번 2월 1일 FOMC에서 금리 인상 0.25%포인트가 거의 확정이다. 근데 이거는 뭐 호재라고 할 수도 없죠. 이미 페드워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99.9%를 찍었어. 저는 진짜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리고 금융시장에 99.9%라는 확률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하여튼 근데 이번 2월 1일 FOMC에서 진짜 서프라이즈는 따로 있는 게 이번에 금리 인상 폭이 0.25 이게 아니라 요번 FOMC에서 연준 임원들이 금리 인상 중단을 언제로 잡을지 그러니까 이번 긴축 사이클 이후 처음으로 금리 동결 시점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티미라우스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FOMC들은 항상 주제가 저금리가 인플레이션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그때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고금리 상황이 경제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연준은 지금 인플레보다 디플레에 더 관심이 생겨버린, 즉 이미 인플레 걱정은 완전히 덜었다. 그런 첫 공식 기회로 이번 회의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티미라우스가 내다본 거죠. 그래서 실제 페드워치를 보면은 이 티미라우스 글 몇 줄에 당장 2월 1일 FOMC 금리 인상 0.25% 확률은 뭐 완전히 거의 100% 끝까지 갔고 근데 이제 지금 FOMC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너무 미리 99.9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과연 이게 FOMC 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까? 아니면 중간에 또 하방 공격 세력들이 이거 어떻게든지 한 80% 선까지 또 망가뜨리려고 공작 펼치면은 과연 증시는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여튼 그럼에도 일단 연준이 이번에 또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미래의 금리 동결 시점을 이번에 논의만 한다는 거지 당장 금리를 동결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이 반영되면서 여전히 대세는 불리시 상방으로만 지금 꽂혀버렸는데 팩트는 뭐냐면은 3월 FOMC 때 추가로 0.25% 금리 인상 또 나온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사실 더 중요한데 이번엔 사실 여기가 움직인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준 최종금리가 5.25%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은 연준 금리 인상이 오는 3월달 FOMC에서 0.25% 추가로 또 올리면서 금리 인상은 여기서 일단 끝이 나고 최종금리가 그럼 5%로 쭉 유지가 된 다음에 6개월 만인 11월 1일 FOMC에서 금리가 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마침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추월해서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은 올해 내로 금리 재인하 조치, 그러니까 불과 2년도 안 돼서 연준이 긴축해서 다시 완화로 돌아서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현재 월가의 가장 큰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데는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게 바로 인플레 목표치 2% 달성 내지는 뭐 3% 초반이라도 어쨌든 여기에 근접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그것도 1년 만에 이게 달성된다면은 그 중간에 무탈할 것인가, 순탄하게만 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몸무게 120kg인데 1년 만에 40kg가 가면은 이게 뭐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해서 내지는 무슨 한약 먹고 식욕이 줄어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무슨 큰 중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경기 침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요번 캐릭터는 글쎄 저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어떤 상승장보다 하락장에 더 촉이 좋은 이제 그런 분이고 작년에 다들 어설프게 바닥 얘기할 때마다 앞장서가지고 이런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연준에 대한 오판을 경계해야 된다고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돌아보니까 결국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여튼 그 덕분에 작년 2022년 월가 애널리스트 폴 그 여론조사에서 투자 분석 1위 차지했죠. 근데 이 마이클 윌슨이 주말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증시에는 부정적 지표들은 깡그리 배제가 돼 있다고 또 일침을 가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벌써 몇 달째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연준의 속도 조절과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달러 약세 이런 것들만 보고 낙관론이 너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걸 지적한 거죠. 또한 경제 지표도 보면은 보통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PMI나 ISM 제조업 지수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설문에 사람이 그냥 자기 느낌대로 대답하는 그런 심리 지표를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먼저 악화된 게 지금이고 이게 곧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GDP나 뭐 고용 같은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경제 지표들을 악화시킬 예정인데 그걸 지금 아무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중에 이번 반등이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윌슨은 하드 데이터의 악화가 이번 1분기 중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연준이 저렇게 긴축해서 한 발 빼고 물러서는 게 경기 침체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인데 그걸 호재라고 지금 월가가 저렇게 앞서 나가는 게 좀 불안하다 이거죠. 글쎄 과연 어느 쪽이 오를지 저는 한번 객관적으로다가 지금부터 저만의 분석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여기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봐요. 중국이 이제 춘절 연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는 아예 이번 주 내내 휴장이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개장할 건데 하여튼 이렇게 중국이 쉬고 있는 동안에도 뚜렷한 강세를 나타내는 자산이 바로 상품 시장 쪽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과거 중국이 물 먹는 하마처럼 정말 흡입을 하던 바로 구리하고 원유. 이 구리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5% 올랐고 그 다음에 WTI 유가는 1월 한 달 동안 10% 정도 올랐는데 문제는 방향성이 둘 다 뚜렷한 우상향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구리는 이제 별명이 닥터 카퍼라고 하는데 웬만한 경제학 박사보다 경제를 더 잘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곧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해서 생긴 별명이고 일단 구리 가격만 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상품 시장에서 또 유리 가격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구리보다 오히려 더 유리가 더 박사죠. 근데 요 가격을 보면 이게 지난 헝다 사태 이후 내리 그냥 추락만 하다가 갑자기
중국이 지난 연말에 제로 코로나 푼다고 일단 힌트부터 주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연초부터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당국에서 발표 나오면서 유리 가격이 말 그대로 대문자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다 PVC, 이것도 역시 다 건축용 자재로 가장 쓰임새가 많은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유리보다 상승폭이 더 가팔라요. 이거는 이제 중간재 그 업자들이 부동산 시장 어떤 짜장면 냄새를 맡고서 곧바로 사재기 들어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중에 이제 원유의 경우는 뭐 구리보다는 그렇게 막 뚜렷한 우상향을 그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몇 번에 좀 부침이 있었던 이유가, 중국은 당국이 밀어붙이면 리오프닝 뭐 순식간이다라고 했다가 중간에 확진자 빵 터지고 뭐 화장터에 자리가 없네 막 이런 소리 나오면 갑자기 또 조정받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등락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향은 우상향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거는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거든요. 미국 소비자 물가 CPI에서 가솔린 가격의 비중이 제일 커요. 근데 현재 미국 가솔린 가격이 보니까 한 달 전에 오하이오, 콜로라도 이런 데는 갤런당 2달러 82센트, 뭐 84센트 이랬던 데가 지금은 아예 앞자리가 3으로 바뀌어가지고 3달러 60센트 막 이렇게까지 올라 버렸어요. 작년 여름에 바로 이 미국 가솔린 가격이 5달러 찍었을 때 CPI가 9% 사상 최고치 나왔었다고. 물론 이제 그때는 러우 전쟁 핑계가 통했었는데, 그러다가 하반기에 중국 락다운 그 봉쇄에 세게 들어가면서 유가 꺾이고 그거랑 동반해서 CPI도 같이 꺾인 거,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가솔린 가격이 2달러대에서 3달러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미국 CPI가 올해 계속 하락하기만 해가지고 연말에 연준 인플레 목표치 2%에 근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런하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빅스 지수, 이 공포 지수 또 한 번 20선 밑으로 추락을 했고요. 그 다음 MSCI 한국펀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좀 피로감이 쌓여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거는 지난 금요일에 절반 정도는 선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상승 마감한 거, 요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뉴욕 증시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거에 대해서 특히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하루 만에 9%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7.6%, 퀄컴 6.6% 올랐어요. 근데 이걸 앞에 말한 쇼커버, 즉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면서 반작용으로 주가가 튀어오른 거 말고도 우리가 관심 가질 이슈가 뭐였냐면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겨울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바로 봄이 오는 거는 일단 바라지 않더라도 겨울이 언제 끝나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자 이랬는데, 아마도 반도체 겨울이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난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6월 달쯤 바닥을 친다. 이런 시각이 이제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클레이즈 리서치에서 반도체 업종에 새로운 큰 손이 유입이 됐는데, 그게 바로 AI,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즈는 최근에 AI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저렇게 꿈틀하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다면은, 이미 반도체 업황은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까지 오른다고? 그럼 진짜 쇼커버, 거의 쇼커버도 이제 약간 어떤 그 순환매 차원에서 순환매수가 나오다가 마침내 홍콩 항생까지 순환매수가 갔다가 알리바바, 그리고 뉴욕의 엔비디아까지 갔으면 이제 거의 순환매수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시각인 거죠. 여기에 어떤 도화선이 된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공지능 챗봇 개발업체 오픈 AI라는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하고 정면 대결을 한다. 사실 구글은 이제 뭐 딥마인드라는 브랜드를 비롯해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 뭐 그리고 인공지능 검색 분야, 뭐 하여튼 그 AI 쪽의 글로벌 원탑이잖아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전장을 내고 정면 승부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오픈 AI라는 기업이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진짜 AI 캠퍼스라고 불리는데, 여기도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자로 들어갔었네.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유태인 종이 장사들의 얼굴마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뉴럴링크, 뭐 하이퍼 어쩌고 스타링크,
이 인공지능 오픈 AI 뭐 페이팔 어떻게 이걸 한 사람이 다 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테슬라도 본인이 창업자도 아니야. 중간에 회사 인수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오픈 AI 같은 정말 그런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 네이버는 참 포시마크. 사실 영어권 체류 경험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어감도 솔직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거. 자, 다음 오늘의 중국 소식. 먼저 중국은 가장 부러운 게 이번 주 내내 그냥 다 춘절 연휴로 화끈하게 휴장이고요. 지난 토요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한 9일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진짜 10일 만에 다시 증시도 개장을 한다. 그럼 과연 그 14억 인구가 이 열흘 동안 솔직히 무탈할 수 있을까? 우선 대륙의 코로나 소식부터 보면은 중국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코로나 사망자가 지난 12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가 59,900명이었는데 이번 1월 13일부터 19일까지가 12,600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이미 중국 인구의 80%가 한 번씩 다 감염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집단 면역. 그래서 이번 춘절 전후로 감염자 2차 팬데믹 가능성이 낮은 그 증거가 이번에 나왔다고 이렇게 방역당국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절에 이렇게 자신감을 장착한 왕서방들이 과연 뭘 할 것이냐. 당연히 여행, 쇼핑, 레저, 문화생활. 일단 중국 민항국에 따르면 춘절 연휴 첫날 21일 기준으로 공항 이용객이 8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0%, 그러니까 2배 증가. 그리고 춘절 연휴 전체 공항 이용객은 7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 무서운 거는 해외여행 예약이 540% 증가를 했고, 근데 다행히 최선호지가 태국이래요. 그래서 그 태국의 호텔 예약이 전년비 2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의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는 23일 기준으로 누적 매출 29억 위안. 야, 여기는 영화 한 번 봐도 진짜 엄청나네. 그래서 작년 춘절 기간 전체 매출 60억 위안을 과연 며칠 만에 돌파할지 이걸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테마파크도 역시 전국 기준 12월 대비 예매량 6.6배 증가, 그리고 전년비 200% 증가를 했고, 다음 이제 베이징 유니버설, 상하이 해양공원, 광저우 테마파크 이쪽의 티켓 예매량은 12월 대비 최소 16배, 최대 23배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그 다음 춘절 이후에 복귀를 하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중국 당국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는 올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일명 고용 촉진을 위한 춘풍행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 내에 신규 일자리 3천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대요. 야, 이거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거 진짜 월가에서 만약에 진짜 연준 금리 더 올린다 뭐 이런 펀더멘탈 이슈 아니면 경기 침체 온다 이런 걸로 누르지 않는 이상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거 진짜 든든한 뒷배를 등에 업은 게 맞긴 맞나 봐요. 거기다가 중국 상하이, 저장성, 장수성 이렇게 양자강 델타 3개 지역의 2022년 수출입 총액이 총 15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를 한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통계 자료가 나왔네요. 이거 진짜 기저효과로 중국이 2022년 상반기가 이제 락다운으로 다 묶여 있었다면 하반기에 이거 풀리면서 진짜로 이거야말로 V자 반등 제대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국책연구기관 그 사회과학원이 올해 중국 GDP 5.5% 이거 자신 있다고 하면서 작년 3% 초반에서 2배 올해 성장 자신한다고 그렇게 전망을 내놓은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리고 또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이 글로벌 회계법인 리서치에서는 심지어 올해 중국 GDP 6% 찍을 거라고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터치 한 번으로 상위 1% 전용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이재용 형님, 최태원 형님, 구광모는 저보다 동생이지만 어쨌든 저보다 돈 많으니까 형님. 이런 분들은 절대 장중에 무슨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종목 뉴스 이런 거 보고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파악을 하고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으로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격차를 먼저 해소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1월 25일 수요일. 이번 주 설 연휴로 우리는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에 금융시장을 개장합니다.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내일 우리 정부는 한국과 UAE, 아랍에미리츠 간 경제 외교 성과 이행 지원에 대한 중대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MOU보다 정말 계약을 하고도 그게 나중에 절반으로 축소되든가 아니면 수주를 아무리 받아와도 수금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비즈니스에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뭔가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죠. 우리 정부도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뭐 40조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번 성과를 현실에서 이행하는 보다 촘촘하고도 정말 물 셀 틈 없는, 정말 이거 진짜네. 원전에서 물 새면은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물 셀 틈 없는 그 정말 진짜 견고한 그런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다음 내일 환경부는 녹색 신산업 수주 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견합니다. 요즘 환경부의 어떤 주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수처리 기술, 이쪽이 선두에 나설 것으로 보고 비슷한 맥락에서 스마트팜 그리고 태양광까지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이어서 내일 경제 일정은 우리는 뭐 바로 다음날 목요일 그 한국은행 금통위 정례회의라 이거 앞두고서 조용할 것 같고, 다음 이거는 뭐 경제 일정은 아닌데 나경원 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한다는데 증시에 이거 관련된 테마주 제대로 된 거 있나요?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다른 후보 쪽이 더 수혜가 클 것 같은데. 다음 내일 유로존 독일부터 전체 그리고 영국. 참 영국 보면은 브렉시트 한다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더니만 요즘은 유로존에 다시 재가입해야 된다고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이 또 막 나오고 있다는 이 영국까지 내일 PMI 결과가 나옵니다. 푸틴이 이번에 엄청나게 큰 헛발질을 했어요. 과거 그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침략했다가 강추위 때문에 완전히 전멸당했던,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을 이제 푸틴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거랑 비슷하게 니네 유럽 놈들 어디 한번 러시아 얼음찜질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천연가스 밸브를 잠궈버렸는데 이번에 유로존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유럽 평년 기온이 뭐 3, 4도 높은 것도 아니고 10도에서 15도가 평년보다 높아가지고 거의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기온이 높아가지고 푸틴만 괜히 혼자 막 섀도우 복싱 하다가 치만 연락에 튀고 그냥 말아버린 그런 더러운 꼴이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유로존은 그동안 비축해 놨던 난방용 천연가스가 남아돌아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급락을 했고 인플레이션도 동반 하락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연초 유로존을 위시해가지고 뉴욕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강세까지 일조를 다 한 거죠. 만약에 유로존에서 에너지 대란 일어나고 만약에 막 그 소요 사태 일어나고 뭐 어디서 막 그 일가족 얼어 죽었네 이런 뉴스 나오고 그랬으면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어지러운 증시 상황도 따라왔을 거예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3기 EV라는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전문 업체가 공모청약에 들어가는데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이야말로 복불복이고 홀짝인 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테슬라 주가 떡락하고 막 전기차 시장 전체가 막 뿌리채 흔들린다고 난리였는데 그때 만약에 여기 공모청약했으면은 정말 무사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테슬라 주가 바닥쳤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대세된다고 거기다 또 수요를 얼어붙게 할 미국발 경기 침체도 안 온다고 갑자기 태평성대가 열려버린 듯한 이런 상황에서 공모청약을 하게 됐다는 게 참 결국은 다 운이다.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